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뜬 한기철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6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단정한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바라봤다. 한때 명동 한복판 초고층 빌딩에서 수백억짜리 M&D를 성사시키던 그 손이 이제는 아파트 경비실 열쇠를 쥐고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한 경비원님. 새벽 조깅을 마치고 돌아온 젊은 회사원이 밝게 인사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철은 온화한 미소로 답했다. 오전 9시,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검은색 벤츠 E클래스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고민수였고 조수석에서 내린 여자는 그보다 서너 살 어려 보이는 고세린이었다. 세린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선글라스를 쓴 채 도도한 표정으로 걸어왔다. 잠깐만요. 세린이 경비실 앞에서 기철을 불렀다. 여기 경비원이 할아버지네요. 요즘 아파트도 수준이 떨어지네. 기철은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도와달라고요? 세린이 코웃음을 쳤다. 그냥 신기해서 물어본 건데 그 나이에 경비나 하고 비참하지도 않아요? 제대로 된 일은 안 하고 말이에요. 주변에 있던 몇몇 주민들이 그들의 대화를 들었지만 모두 눈치만 보며 지나쳐갔다. 마침 택배를 받으러 나온 아줌마는 쯔쯔 소리를 내며 고개를 젓고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여보, 그만해.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세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인생 뭐 하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자식들도 얼마나 한심할까요? 기철의 눈빛이 잠시 차갑게 변했지만 곧 평온함을 되찾았다. 죄송합니다. 불편하게 해드렸나 보네요.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요? 그냥 안쓰러워서 그러는 거지. 세리는 가방끈을 어깨에 걸치며 말했다. 나 같으면 그냥 집에서 조용히 있을 텐데. 남들한테 구경거리나 되고. 기철은 묵묵히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봤다. 엘리베이터가 닫히고 나서야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경비실로 돌아가 앉은 그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오늘 날짜 아래 간단한 메모를 적었다. 고세린 1501호. 인간의 본성을 보다. 오후 3시쯤 초등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이었다. 평소 기철과 친하게 지내던 김준호 어린이가 경비실로 달려왔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요. 그래? 준호가 최고구나. 기철은 서랍에서 사탕을 꺼내 건네주었다. 할아버지, 아까 그 아줌마가 할아버지한테 나쁜 말 했다면서요. 엄마가 그러던데. 기철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단다. 사람은 다 다르니까.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괜찮어. 그보다 준호는 오늘 숙제는 다 했니? 저녁 6시 교대 시간이 되자 다음번 경비원인 박 씨가 들어왔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한 형님. 그런데 오늘 1501호 부인이 또 뭐라고 했다면서요? 별일 아닙니다. 아니에요, 형님. 저도 며칠 전에 그 부인한테 한 소리 들었거든요. 쓰레기 분리수거 관련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완전 갑질이에요. 기철은 가방을 챙기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 일이란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형님은 정말 대인배시네요. 저 같으면 참기 힘들었을 텐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철은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천천히 걸었다. 잘 정돈된 조경과 깨끗한 보도블록, 그리고 각 동마다 켜지기 시작하는 따뜻한 불빛들. 그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노력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원룸 아파트는 단지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었다. 소박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방에는 책장 하나와 간단한 책상 그리고 싱글 침대가 전부였다. 벽에는 어떤 사진이나 장식품도 없었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마시며 기철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야경을 바라봤다. 저 많은 집들 안에는 각각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어떤 이는 하루 종일 일해도 생활이 팍팍할 것이고 어떤 이는 풍족한 삶을 살면서도 늘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는 오늘 세린이 한 말들을 다시 떠올렸다. 그 나이에 경비나 하고 비참하지도 않아요? 비참하다.
과연 자신의 현재 모습이 비참한 것일까? 기철은 작은 웃음을 지었다. 그가 만약 과거의 모습 그대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명품 수트를 입고 나타났다면 세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아마 180도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핸드폰이 울렸다. 조카 한승민의 전화였다. 삼촌,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응, 평소와 같았단다. 너는 어떻고? 바빠 죽겠어요. 삼촌이 맡겨주신 회사들 관리하느라. 특히 이번에 인수한 IT 회사 실적이 너무 좋아서 상장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 수고 많다. 삼촌, 정말 괜찮으세요? 그런 일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지내시면 안 돼요? 기철은 잠시 침묵했다. 승민아, 사람은 돈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나에게는 소중한 공부야. 전화를 끊고 나서 기철은 일기장을 펼쳤다. 매일 밤 그는 하루 있었던 일들과 만난 사람들에 대한 소감을 적었다. 오늘 페이지에는 이렇게 썼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외적인 것에만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때로 큰 깨달음이 필요하다. 오늘 만난 고세린이라는 사람도 언젠가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기철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경비실에 도착했다. 전날 밤 별로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세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 오전 8시 출근길 주민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기철에게 정중히 인사했지만 몇몇은 어색한 표정으로 눈길을 피했다. 전날 세린의 행동을 목격한 사람들이었다. 한 경비원님, 어제 고생 많으셨어요. 502호에 사는 이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그 부인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참 기가 막히네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기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이 사장은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매일 새벽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모습을 기철은 지켜보고 있었다. 오전 10시쯤 세린이 또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백화점에 다녀온 모양이었다. 기철과 눈이 마주치자 세린은 일부러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참지 못하고 다시 말을 걸었다. 어제 무슨 말 했다고 기분 나빠했어요? 솔직히 말한 건데. 기철은 경비일지를 쓰던 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아닙니다.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왜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는군요. 세린의 눈이 번뜩였다.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대들고 있는 거예요? 기철은 천천히 일어나서 세린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깊이가 있었다. 한때 수많은 기업 CEO들과談判을 벌였던 사람의 눈빛이었다. 저는 대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판단 기준이요? 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회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인정받는 거예요. 당신 같은. 세린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민수가 급하게 달려왔다. 뭐 하는 거야 또. 여보, 이 사람이 저한테 말대꾸를. 집에 올라가자. 민수는 기철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집사람이. 기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의 표정에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역력히 드러나 보였다. 그들이 떠난 후 기철은 경비실에서 주민들의 모습을 관찰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택배기사들이 바쁘게 드나들었고 오후에는 학원차가 아이들을 태우러 왔다. 저녁에는 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지친 모습으로 집으로 향했다. 각자의 삶이 있었다. 기철은 그동안 이곳에서 일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봐왔다. 평소에는 점잖아 보이던 804호 할아버지가 화가 나면 욕설을 내뱉는다든지 항상 웃으며 인사하던 1203호 아주머니가 이웃과 주차 문제로 크게 다투는 모습 같은 것들 말이다.
반대로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던 306호 아저씨가 몰래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주고 있다든지 바쁘다며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던 젊은 부부가 설날에 경비원들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는 모습도 봤다. 사람은 복잡했다. 단순히 외모나 직업, 재산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래서 기철은 이 일을 선택한 것이다. 저녁 6시 교대를 위해 박 씨가 들어왔다. 형님, 오늘도 1501호 부인이 뭐라고 했다면서요? 별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도 오늘 관리사무소에서 들었는데 그 부인이 관리소장한테도 가서 경비원 교체해달라고 했다더라고요. 기철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랬습니까? 네. 나이 많은 경비원은 아파트 이미지에 안 좋다나 뭐라나. 관리소장이 단칼에 거절했지만요. 형님이 얼마나 성실하고 좋은 분인지 다들 알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형님 궁금한 게 있어요. 형님은 정말 평범한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말투나 행동 보면 뭔가 다르다고 해야 하나. 기철은 잠시 침묵했다가 미소를 지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는 법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철은 동네 슈퍼에 들렀다. 라면과 우유 그리고 빵 몇 개를 샀다. 계산을 하는 동안 슈퍼 아주머니가 말했다. 아저씨, 요즘 아파트에서 일하신다면서요? 거기 사는 사람들 어때요? 다들 좋은 분들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낮에 거기 사는 여자분이 와서 아저씨 욕하던데요. 경비원이 건방지다나 뭐라나. 기철은 잠시 놀랐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랬습니까? 그 여자분 좀 이상해요. 맨날 와서 이것저것 트집 잡고. 저희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기분 나쁘더라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집에 도착해서 기철은 오랜만에 정장 하나를 꺼내봤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입던 옷이었다. 핸드메이드 수트는 여전히 품격이 있어 보였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정장을 대봤다. 과연 옷이 사람을 만드는 걸까? 아니면 사람이 옷을 만드는 걸까? 핸드폰이 울렸다. 승민의 전화였다. 삼촌, 오늘 투자하신 테크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300% 늘었다고. 좋은 소식이군. 그리고 부동산 쪽도 괜찮고요. 삼촌 덕분에 제가 부자가 다 됐네요. 승민이 웃으며 말했다. 너는 원래 똑똑한 아이였어. 나는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야. 삼촌, 정말 그 일 그만두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해요? 기철은 잠시 생각했다. 승민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배우고 있다는 거야. 뭘 배우시는데요? 진정한 인간의 모습을 배우고 있단다. 전화를 끊고 기철은 다시 일기를 썼다. 오늘 고세리는 한 발 더 나아갔다. 단순히 모욕하는 것을 넘어서 나를 이곳에서 내쫓으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다만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주말 아침 기철은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깨어났다. 오늘은 쉬는 날이었지만 그에게는 중요한 약속이 하나 있었다. 조카 승민과의 정기 미팅이었다. 기철은 옷장에서 평범한 트레이닝복을 꺼내 입었다. 거울을 보니 영락없는 동네 아저씨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승민을 만났다. 30대 초반의 승민은 명문대를 나와 로스쿨까지 졸업한 엘리트였다. 하지만 기철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 조카의 모습이었다. 삼촌,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차림으로? 편하잖아. 기철은 미소를 지으며 앉았다. 요즘 회사들은 어떻고? 승민은 태블릿을 꺼내며 보고를 시작했다. 먼저 테크 회사부터 말씀드릴게요. 삼촌이 3년 전에 투자하신 AI 스타트업이 이번 달에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어요. 투자금 20억이 현재 시가로는 500억 정도 가치가 될 것 같습니다. 기철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끄덕였다. 그래, 수고했다. 그리고 부동산 쪽도 호황이에요. 작년에 매입한 서울 시내 빌딩들 임대료가 30% 이상 올랐고 지방 토지들도 개발 호재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미디어 그룹은? 아, 그것도 순조로워요.
온라인 뉴스 사이트 3개가 다 흑자 전환했고 유튜브 채널도 구독자가 100만 명을 넘었어요. 그리고 삼촌이 관심 있어 하시는 탐사 보도팀도 잘 운영되고 있고요. 기철의 눈이 반짝였다. 탐사 보도팀 말인데 혹시 기업 비리나 횡령 사건도 다룰 수 있나? 물론이죠.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승민은 보고서를 정리하며 말했다. 삼촌, 솔직히 말하면 현재 삼촌 자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략 1,000억은 넘을 것 같은데. 돈이 얼마나 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지. 그래도 삼촌, 경비원 일은 정말 그만두세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어떡해요. 기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승민아, 내가 왜 그 일을 하는지 말해줄까? 네, 궁금해요. 나는 40년 동안 돈만 보고 살았어. M&A를 하면서 수많은 회사를 사고 팔았지. 그 과정에서 성공한 사람들만 만났어. 모두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들이었지. 기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 나는 인간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있었다는 걸.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권력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말이야. 그래서 경비원 일을. 맞아. 가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었어. 그래야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승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힘들지 않으세요? 가끔은 힘들지. 특히 요즘에는. 기철은 세린의 일을 간단히 설명했다. 승민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삼촌,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봐 드릴까요? 저희 로펌에서.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조금 더 지켜봐야 해. 하지만 삼촌이 그런 모욕을 당할 이유는 없잖아요. 기철은 승민의 손을 잡았다. 승민아, 이것도 공부야.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알아가는 과정이지. 미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철은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았다. 주말이라 그런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벤치에는 어르신들이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하지만 기철은 이 평화로운 겉모습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점점 더 많이 보게 되었다.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서 기철은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그 안에는 화려했던 과거의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대기업 회장들과 함께 찍은 사진, 고급 호텔에서 열린 파티 사진들, 그리고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모습들. 한때는 M&A의 황제라고 불렸던 그였다. 그가 손을 대지 않은 대형 M&A는 거의 없었다. 수많은 언론에서 그를 인터뷰하려 했고 젊은 사업가들은 그의 조언을 구하려 줄을 섰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여기 있다. 65세의 평범한 경비원으로.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한기철 회장님이십니까?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잘못 거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한기철 회장님 맞으시죠? 저는 XX경제신문 기자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은퇴 후 근황이 궁금해서. 기철은 전화를 끊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는 앨범을 다시 서랍에 넣고 내일을 위해 경비원 유니폼을 정리했다. 평범한 한기철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날 밤 기철은 일기에 이렇게 썼다. 오늘 승민을 만나 과거를 다시 돌아봤다. 화려했던 시절이 그립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 가장 소중한 공부를 하고 있다. 월요일 아침 기철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주말 동안 승민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특히 탐사보도팀에 대한 이야기가 그랬다. 오전 9시쯤 고민수가 황급히 아파트로 들어왔다. 평소보다 안색이 좋지 않았고 핸드폰을 붙들고 누군가와 다급하게 통화하고 있었다. 아니야, 아직 시간이 있어. 일주일만 더 기다려줘. 네. 그럴 수는 없어. 제발. 기철은 무심한 척 경비일지를 쓰면서도 귀를 기울였다. 40년간 비즈니스 현장에서 쌓은 경험으로 민수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한 경비원 아저씨.
민수가 경비실로 다가왔다. 혹시 택배 온 거 없나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철은 택배 대장을 뒤적였다. 1501호로 온 건 없네요. 민수는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서다가 다시 기철을 돌아봤다. 아저씨,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동안. 괜찮습니다. 아내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요즘 제가 일이 좀 안 좋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기철은 민수의 눈을 바라봤다. 그 안에서 절망과 후회, 그리고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 힘든 일이 있으시군요. 네. 좀 그렇네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아저씨도 인생 경험이 많으실 텐데 사업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직하게 하는 수밖에 없죠.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정직하게요? 네. 어려울 때일수록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민수는 뭔가 찔린 듯한 표정을 지으며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점심시간 기철은 관리사무소에 들렀다. 관리소장 김 씨와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 한 형님 점심 드셨어요? 네, 김 소장님도요. 그런데 형님, 1501호 고민수 씨 아세요? 기철의 귀가 번쩍 들렸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요즘 관리비를 3개월째 밀리고 있어요.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렇습니까? 그리고 며칠 전에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서류를 요청하더라고요. 뭔가 사정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기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관리사무소를 나왔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저녁 기철은 승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승민아, 부탁이 하나 있어. 네, 삼촌. 뭔데요? 고민수라는 사람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니? 40대 초반이고 강남 XX 아파트 1501호에 살아. 무슨 일 때문에요? 그냥 궁금해서. 이틀 후 승민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삼촌, 고민수에 대해 알아봤어요. 어떻게 나왔나? 좀 심각해요. 이 사람이 중견건설 회사 부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정황이 있어요. 기철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 자세히 말해봐. 공사 비용을 부풀려서 중간에서 빼돌린 것 같아요. 대략 50억 정도로 추정되고요.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는데 대부분 손실을 봤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샀고요. 증거는 있나? 저희 탐사보도팀에서 조사 중이에요. 회계장부나 계약서들을 분석하고 있는데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더 있나? 탈세도 좀 심각해요. 지난 3년간 소득을 축소신고해서 세금을 빼먹은 금액이 10억이 넘어요. 기철은 잠시 침묵했다. 승민아, 그 자료들 정리해서 나한테 보내줘. 삼촌, 혹시 이 사람이? 응, 맞아. 내게 모욕을 준 그 사람의 남편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보자. 다음 날 아침 기철은 평소와 다름없이 경비실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고 있었다. 남의 돈을 훔쳐서 호의호식하면서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었다. 오전 10시 세린이 또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친구들과 함께였다. 3명의 여자가 모두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있었다. 언니, 여기가 언니가 사는 아파트구나. 정말 좋다. 그렇지? 우리 남편이 능력이 좀 있거든. 세린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저 경비원 아저씨 왜 저래? 인상이 좀 무섭지 않아? 세린이 기철을 흘끗 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다. 아, 저 사람? 별거 아니야. 그냥 나이 먹고 갈 곳 없어서 여기서 일하는 거지 뭐. 언니 목소리 좀 낮춰. 들리겠어. 들리면 어때? 사실인데. 솔직히 저런 사람들 보면 답답해. 젊을 때 뭐 했길래 늙어서 저런 일을 하게 됐을까? 기철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하지만 그는 꾹 참았다. 언니가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계급이 있는 거잖아. 우리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저런 사람도 있는 거고.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후 기철은 핸드폰을 꺼내 승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자료 정리 끝나면 바로 연락 줘.
그리고 주민대표랑 미팅 약속도 잡아줘. 이제 때가 왔다. 그날 저녁 기철은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어봤다.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위험이 있어 보였다. 고세린, 너희가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야. 주민대표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다.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아파트관리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주민들이 모여 단지 운영에 관한 여러 안건들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기철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그는 가방 안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넣어왔다. 승민이 정리해준 고민수와 세린에 관한 모든 자료들이었다. 오전 10시 주민대표인 박성호 씨가 기철에게 다가왔다. 박 씨는 은퇴한 전직 검사로 아파트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한 경비원님, 말씀하신 자료들 준비해 오셨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기철은 봉투를 건네주었다. 박 씨가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눈빛이 변했다. 이건 정말 확실한 자료인가요? 네, 믿을 만한 곳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 경비원님이 어떻게 이런 자료를? 기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박 대표님, 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 자료가 진실인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오후 2시 주민대표 회의가 시작되었다. 평소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석했다. 기철은 경비실에서 CCTV 모니터를 통해 회의실 상황을 지켜봤다. 고민수와 세린도 참석해 있었다. 세린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마치 파티에 온 것 같은 모습이었다. 박 대표가 일반적인 안건들을 먼저 처리한 후 마지막에 특별 안건을 꺼냈다. 오늘 특별히 논의할 안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주민 중 한 분의 문제인데.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1501호 고민수 씨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세린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고민수 씨가 근무하고 있는 XX건설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박 대표는 서류를 펼치며 계속했다. 총 횡령 금액은 약 5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돈의 일부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만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이런 헛소문을? 헛소문이 아닙니다. 박 대표가 차분히 말했다. 여기 증거들이 있습니다. 회계장부, 계약서,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까지. 세린의 얼굴도 창백해졌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박 대표는 계속해서 자료들을 공개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탈세한 금액도 10억 원이 넘습니다. 소득을 고의로 축소신고해서 세금을 회피한 것입니다.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세린이 소리쳤다. 누가 이런 거짓말을? 거짓말이 아닙니다. 박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자료들은 모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사한 것들입니다. 회의실에 다른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횡령한 돈으로 여기 들어온 거네. 어쩐지 갑자기 비싼 차 타고 다니더라. 그럼 우리랑 같이 살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 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다. 이건 모두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을. 오해라고요? 박 대표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럼 이것도 오해인가요? 당신이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서 공사비를 부풀린 증거입니다. 세린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에요. 우리는 정당하게 돈을 벌었어요. 정당하게요? 한 주민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럼 왜 경비원 아저씨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나이에 경비나 하고 비참하지 않냐고. 그건 그냥 당신들이야말로 비참한 거 아니에요? 남의 돈 훔쳐서 호의호식하면서. 회의실이 점점 험악해졌다. 주민들의 시선이 모두 고민수 부부에게 집중되었다. 박 대표가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다. 주민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관련 기관에 신고했고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수가 털썩 주저앉았다.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모든 걸 해결하겠습니다. 시간이요? 박 대표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무엇을 했나요? 정직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했잖아요. 세린이 흐느끼며 말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 한 주민이 일어나서 말했다. 잘못했다고요? 당신이 한기철 경비원님한테 한 말 기억 안 나요? 그 나이에 경비나 하고 비참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경비원들 교체하라고 관리소에 가서 난리쳤잖아요. 정말 뻔뻔하네요. 남의 돈 훔친 도둑이 정직한 사람을 무시하다니. 세리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 대표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주민 여러분, 오늘 이 일로 우리 모두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품격은 돈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고민수 부부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기철과 마주쳤을 때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한 경비원님.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기철은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사람은 기철이 조용히 말했다.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경비실로 향했다. 주민대표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아파트 단지는 여전히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고민수 부부에 대한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주민들 사이에서 가장 큰 화제거리가 되었다. 기철은 평소와 다름없이 경비실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 경비원님, 안녕하세요. 502호 이사장이 깍듯하게 인사했다. 그날 정말 대단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다들 알고 있어요. 경비원님이 그 자료들을 준비하신 거잖아요. 기철은 미소만 지었다. 오전 10시쯤 관리소장 김 씨가 급한 표정으로 경비실에 왔다. 한 형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1501호 고민수 씨가 어젯밤에 수사기관에 연행됐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법원에서 아파트 압류영장이 나왔어요. 기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리고 세린 씨는 새벽에 짐을 싸서 어디론가 떠났어요. 친정으로 간 것 같은데. 그렇군요. 형님, 진짜 어떻게 그런 자료들을 구하신 거예요? 검찰청에서도 놀랐다고 하던데. 기철은 대답 대신 경비일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점심시간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평소 기철과 친하던 김준호가 달려왔다. 할아버지, 1501호 아줌마 어디 갔어요? 잠깐 어디 간 모양이구나. 엄마가 그러는데 그 아줌마 나쁜 사람이었대요. 할아버지한테 못되게 굴었다고. 기철은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준호야, 사람을 나쁘다 좋다로만 나눌 수는 없어. 다들 각자의 사정이 있는 거야. 그래도 할아버지한테 나쁜 말 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이제 그것도 끝났으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할 일만 하면 돼. 오후에는 여러 주민들이 기철에게 사과하러 왔다. 경비원님, 죄송해요.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해서. 진짜 몰랐어요. 그 부부가 그런 사람들인 줄. 경비원님이 참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하지만 기철은 한결같이 같은 대답을 했다. 괜찮습니다. 그냥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뿐이에요. 저녁이 되자 박주민 대표가 경비실을 찾아왔다. 한 경비원님, 시간 좀 있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궁금한 게 많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정확한 자료들을. 기철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박 대표님, 제가 누구든 상관없지 않나요? 중요한 건 정의가 실현됐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경비원입니다. 다만 운 좋게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을 뿐이고요. 박 대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다. 며칠 후 아파트에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다. 고민수가 정식으로 기소되었고 횡령과 탈세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다는 것이었다.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고 세리는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참 인생이란 게.
박 경비원이 혀를 찼다. 어제까지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다니. 기철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 그런데 진짜 신기해요. 그 여자가 형님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했는데 형님은 한 번도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화낸다고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그래도 속상하셨을 텐데. 기철은 잠시 멈춰서 하늘을 바라봤다. 사람은 다 불완전해요. 저도 그 사람들도. 다만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철은 동네 슈퍼에 들렀다. 슈퍼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았다. 아저씨, 요즘 소문 많이 들었어요. 아파트에서 무슨 큰일이 있었다면서요? 그런 일이 좀 있었네요. 그 여자 맨날 와서 이것저것 트집 잡던 사람 말이에요. 결국 자기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네요. 사람 일은 끝까지 봐야 알죠. 아저씨는 정말 대인배세요. 저 같으면 복수라도 했을 텐데. 기철은 물건값을 계산하며 말했다. 복수는 복수를 부를 뿐이에요. 그보다는 그냥 진실이 밝혀지는 게 낫죠. 집에 도착해서 기철은 오랜만에 승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삼촌, 뉴스 봤어요. 정말 말끔하게 해결됐네요. 응, 수고했다. 그런데 삼촌, 이제 정체를 밝히실 건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있어보자. 하지만 주민들이 다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기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승민아, 진정한 교훈은 누가 나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깨닫는 거야. 그래도 이번 일로 사람들이 많이 배웠을 거야. 그걸로 충분해. 전화를 끊고 기철은 일기를 썼다. 오늘로 고세린 부부의 이야기는 끝났다. 하지만 내 공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번 일을 통해 진정으로 변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지 지켜봐야 한다. 그것이 진짜 인간에 대한 공부일 것이다. 고민수 부부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아파트 단지는 서서히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지만 기철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호기심과 존경이 섞여 있었다. 기철은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성실하게 경비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고 있었다. 이곳에서의 생활을 통해 그가 원했던 것들을 충분히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화요일 오전 승민으로부터 중요한 전화가 왔다. 삼촌, 큰 소식이 있어요. 뭔데 그렇게 흥분해서? 삼촌이 투자하신 AI 회사가 오늘 코스닥에 상장됐어요. 시가총액이 5천억을 넘었어요. 기철은 잠시 놀랐다. 예상보다 훨씬 큰 성과였다. 그리고 언론에서 난리예요. 숨겨진 투자의 귀재, 신비의 투자자 이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삼촌 이름이 대주주로 공개되면서 다들 궁금해하고 있고요. 그렇구나. 삼촌, 이제 정말 은퇴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비원 일 말고. 기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승민아, 내일 모레까지 일정 정리해둬. 그리고 차 한 대 준비하고. 네. 무슨 차요? 내가 예전에 타던 것 말고 조금 더 격식 있는 걸로. 혹시 리무진요? 그 정도면 되겠네. 승민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드디어 본 모습을 드러내시는 건가요? 아니야. 그냥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하는 거야. 목요일 아침 기철은 평소와 다른 옷을 입고 출근했다. 깔끔한 정장에 고급스러운 시계, 그리고 반듯하게 정돈된 모습이었다. 경비원 유니폼 대신 입은 정장은 그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경비실에 있던 박 경비원이 기철을 보고 깜짝 놀랐다. 형님, 오늘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세요? 응, 조금 있다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와, 정장 입으니까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진짜 멋있으세요. 오전 10시쯤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다. 기철의 달라진 모습을 본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쳐다봤다. 한 경비원님, 오늘 왜 이렇게 차려입으셨어요? 혹시 어디 좋은 데 가세요? 하지만 기철은 미소만 지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11시가 되자 아파트 입구에 검은색 대형 리무진이 나타났다. 운전석에서 내린 운전기사는 정중하게 기철에게 다가왔다. 한기철 회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회장님?
또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웅성거렸다. 기철은 경비실에서 자신의 개인 물품들을 가방에 넣었다. 많지 않았다. 몇 권의 책과 노트,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전부였다. 박 경비원이 다가왔다. 형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박 씨, 그동안 고마웠어. 앞으로도 주민들 잘 부탁해. 형님이 정말 회장님이세요? 기철은 대답 대신 박 씨의 어깨를 두드렸다. 리무진으로 향하는 기철의 모습을 보며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모여들었다.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저분이 정말 우리 경비원 아저씨 맞아? 리무진이 저분을 마중 왔다고? 회장님이라고 했잖아. 대체 어떤 회장님이야? 이때 관리소장 김 씨가 급하게 달려왔다. 손에는 아침 신문을 들고 있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김 소장이 신문을 들어 보였다. 한기철 회장, AI 투자로 대박. 자산 1천억 원 추정. 주민들이 신문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한기철? 우리 경비원 아저씨가? 1천억? 진짜 1천억이라고? 기철은 리무진 문을 열며 돌아서서 주민들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위험이 있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502호 이사장이 황급히 달려와서 말했다. 회장님, 저희가 몰라 뵙고.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한기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생활했던.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기철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여러분이 잘못한 건 없어요. 오히려 저에게 소중한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젊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다가왔다. 아저씨. 아니 회장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떠날 때가 됐네요. 김준호가 엄마 손을 잡고 뛰어왔다.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기철은 무릎을 꿇고 준호와 눈높이를 맞췄다. 준호야, 할아버지는 잠깐 어디 좀 다녀올 거야. 언제 돌아와요? 그건 모르겠어. 하지만 준호가 착하게 잘 자라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기철은 준호에게 사탕 하나를 건네주고 일어났다. 박주민 대표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박 대표님,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무엇을 배우셨다는 말씀인지. 기철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도. 그때 한 주민이 외쳤다. 회장님, 그럼 고민수 부부 일도. 네, 제가 처리한 일입니다. 하지만 복수가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냥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기철은 리무진에 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파트 단지를 둘러봤다. 지난 1년간 그의 집이었던 곳. 그리고 인생의 소중한 교훈을 배운 곳이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그리고 기철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주세요. 리무진 문이 닫히고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모두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진짜 대박이다. 1천억짜리 회장님이 우리 경비원으로 1년 동안. 그럼 우리가 그분한테 그동안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어떤 이는 후회를, 어떤 이는 감동을, 어떤 이는 경외감을 느꼈다. 김준호가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할아버지 진짜 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것 같구나. 그럼 왜 경비원 일을 했어요? 엄마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마도 우리들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같아. 리무진 안에서 기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1년간의 실험이 끝났다. 그리고 그는 원했던 것을 얻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진정한 겸손을. 리무진이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교회로 향했다. 기철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되돌아봤다. 수많은 얼굴들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친절했던 사람들, 무관심했던 사람들, 그리고 고세린처럼 무례했던 사람들까지.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물었다. 강원도 홍천으로 가주세요. 그곳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기철은 핸드폰을 꺼내 승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삼촌, 드디어 떠나시는군요. 뉴스에서 난리예요. 아파트 주민들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가. 모두 충격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후회한다고. 특히 그동안 삼촌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하던데. 기철은 작은 웃음을 지었다. 그럴 필요 없는데. 다들 자연스럽게 행동한 것뿐이야. 삼촌, 그런데 정말로 시골로 가시는 거예요? 응. 이번에는 정말 조용히 살아보려고 해. 하지만 언론에서 계속 찾을 텐데요. 시간이 지나면 관심도 줄어들 거야. 그리고 난 이미 충분히 얻은 것 같아. 승민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삼촌이 얻으신 게 뭔가요? 기철은 깊게 생각했다.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진정한 겸손함이야. 겸손함이요? 응.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한 명의 인간일 뿐이라는 걸 배웠어. 그리고 진정한 존경은 지위나 재산이 아니라 인격에서 나온다는 것도. 차가 산길로 접어들면서 도시의 소음이 점점 멀어졌다. 맑은 공기와 푸른 나무들이 기철의 마음을 평온하게 했다. 삼촌,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사실 거예요? 글쎄, 작은 농사나 지으면서 책도 읽고 가끔 동네 일도 도우면서 살아볼까 해. 농사요? 삼촌이? 왜 안 될 것 같나? 기철이 웃으며 말했다.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보람 있는 일일 수도 있어. 전화를 끊고 기철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어젯밤 정성스럽게 쓴 편지였다. 아파트 경비실에 남겨둘 예정이었던 것이다. 그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다. 경비실을 지킬 다음 분께 저는 이곳에서 1년 동안 경비원으로 일했던 한기철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떠난 후일 것입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화려한 사무실에서 수십억짜리 계약을 성사시키던 때보다도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참으로 복잡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선하고, 때로는 악하며, 때로는 현명하고, 때로는 어리석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진짜 모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경비원이라는 일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들의 진짜 인품을 보여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비원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하고 어떤 사람은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했습니다. 특히 고세린이라는 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제게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소중한 교훈도 주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을. 하지만 저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녀 덕분에 저는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부가 있습니다. 돈, 권력, 명예. 하지만 진정한 부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치가 어디든 상관없이 품격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곳을 지킬 분께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들 각자에게는 나름의 사연과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무례하게 굴 수도 있지만 그것도 그들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누구나 인생에는 반전이 있다는 것을. 오늘 경비원인 사람이 내일은 회장이 될 수도 있고 오늘 회장인 사람이 내일은 평범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모나 직업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음번에는 사람부터 보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한기철 올림.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기철은 차창 밖을 바라봤다. 산속마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오후 3시쯤 차는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인구 200명 남짓한 작은 마을이었다. 기철이 미리 구해둔 작은 한옥집이 마을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회장님, 정말 여기서 사실 건가요? 운전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여기가 좋아요. 조용하고 공기도 맑고. 기철은 간단한 짐만 들고 한옥집으로 걸어갔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집 뒤로는 야트막한 산이 보였다. 집안은 단순했다. 거실과 방 하나, 부엌과 화장실.
아파트 경비실에서 살던 원룸보다는 조금 넓었지만 과거의 펜트하우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박했다. 하지만 기철은 만족스러웠다. 저녁이 되자 동네 이장님이 인사를 하러 왔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이 동네 이장 김봉식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기철입니다. 서울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 하시던 분이세요? 기철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그냥 회사 다니다 은퇴한 사람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우리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장님이 돌아간 후 기철은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봤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밤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승민의 문자였다. 삼촌, 언론에서 난리예요. 모든 방송국에서 삼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대판 미담, 진정한 교육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파트 주민들 인터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기철은 핸드폰을 끄고 다시 별을 바라봤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과도 조금씩 친해졌다.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 소박한 사람들이었다. 기철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에게 기철은 그냥 서울에서 온 은퇴한 아저씨일 뿐이었다. 기철 씨, 내일 우리 동네 체육대회 있는데 참가 안 하실래요? 옆집 할머니가 물었다. 체육대회요? 네, 매년 하는 건데 재밌어요. 윷놀이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기철은 웃으며 답했다. 좋죠. 참가하겠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기철은 완전히 마을의 일원이 되었다. 아침에는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고 오후에는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었다.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일기를 썼다. 어느 날 저녁 기철은 마지막 일기를 썼다. 오늘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다. 지난 1년간의 실험은 끝났고 이제는 정말로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다. 고세리는 나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선물도 주었다. 진정한 겸손과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선물을. 복수는 시원할 수도 있지만 결국 사람을 바꾸는 건 진심과 품격이다. 나는 이제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한다. 돈이 많다고 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온다. 앞으로 나는 이곳에서 조용히 하지만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이다. 더 이상 한기철 회장이 아니라 그냥 한기철로서. 일기를 덮고 기철은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과 함께 벌레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는 개가 짖는 소리도 들렸다.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소리들이었다. 그 순간 기철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그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기철은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도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디선가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을 것이다.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정한 마음을 보려고 노력하면서. 그것이야말로 한기철이 원했던 진정한 복수이자 가장 의미 있는 교훈이었다. 6개월 후 강남의 그 아파트 경비실에는 새로운 경비원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한기철이 남긴 편지가 액자에 넣어져 놓여 있었다. 주민들은 모두 그 편지를 읽었고 많은 것이 변했다. 경비원에게 더 정중하게 인사하게 되었고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현하게 되었다. 그리고 누군가 새로 이사를 오면 모두 한 가지씩은 꼭 말해주었다. 여기서는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하지 말아요. 누구나 인생에는 반전이 있거든요. 한기철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해졌고 세상을 조금씩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다.